자, 우리 오혁진 기사가 최근에 쓰고 있는 그 시리즈 그러니까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내용도 오늘 함께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두 분 만나보도록 하죠. 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를 하고 계신 우리 김익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할 얘기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방송 여러 군데 좀 출연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이 타이밍에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야기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개적인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나도 할 얘기가 있다라는 의미고 이미 한 3개월 전부터 입건돼서 이제 조사를 쭉 받는 과정에서는 사법기관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업무 수행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예. 또 하나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소명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벌써 한 3개월 정도가 쭉 지나고 난 과정에서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겠다. 예. 또는 반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목요일 날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한번 언론에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궁금한 부분들에 좀 답해주겠다는 그 제안들에 예. 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도 여러 차례 섭외를 그러니까 요청드렸던 바가 있고 한동안은 매체에 출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왕성해지셨는데 저희가 오늘 우리 홍장원 차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저희 방송에서 있었던 사실관계가 좀 틀렸던 부분들을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서요. 먼저 바로잡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방송과 8월 14일 방송에서 홍장원 차장 관련된 언급들이 있었는데 일단 8월 5일 방송에서는 이거 국정원 조태용 원장이 이 홍 차장을 패싱하고 해외 담당 국장에게 직접 지시했고 그 국장이 홍 차장에게 전달했다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장이 홍정원 차장에게 얘기했다라는 부분은 국장, 그러니까 담당 국장의 진술이지 홍정원 차장의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 바로잡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홍정원 전 차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바로잡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오혁진 기자가 잘못 얘기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반성하도록 합니다. 예, 송구합니다. 예. 그리고 8월 14일에는 저희 한겨레의 슈퍼스타죠. 김환 기자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요. 12월 3일, 24년 12월 3일 그 밤에 홍 전 차장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 시각이 밤 10시 20분이었다라고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헌 8분 전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관계는 밤 8시 22분, 그러니까 20시 22분이죠. 그리고 밤 10시 53분 이렇게 두 번의 통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바로 잡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 내용 지금 저희가 정정하는 내용 혹시 뭐 더 부연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요거는 바로 잡힌 게 맞나요? 근데 이거 제가 그 사과나 정정을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역시 우리 한겨레가 진실과 공정의 언론 맞는 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랑말랑하게 갈 분위기는 아닌데,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틀린 말을 한 것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해를 하게 하거나 이게 뉘앙스로 풍겨지는 것들이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사자가 직접 등판하는 게 전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합특검의 입장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종합특검의 입장에서의 질문이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오혁진 기자가 지금 일요시사에 지금 인터뷰가 시리즈로 우리 홍정원 차장과 했던 게 지금 2편까지 나갔더라고요. 네, 2편 다 오늘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또 공개를 했대. 예. 장사할 줄 알아요, 확실히 보면. 그 인터뷰가 진행됐던 내용 그냥 좀 네. 개략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뭐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했던 것들이 많은데요. 근데 약간 저도 이제 뭐 국정원 쪽을 좀 취재를 하면서 종합특검팀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김익현 변호사님께도 여러 차례 연락을 드린 이후에 홍장원 차장님하고도 몇 번 통화를 했었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현안 TF가 어떻고 뭐 CIA 문건이 어떻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서대로 좀 나열된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그다음에 특검팀이 지금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니까 입장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예. 구조적이고 그냥 CIA 문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패싱을 당하셨고 현안 TF는 거기가 뭐 하시는지도 모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현안 TF의 구성도
그리고 예전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나열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차장님께 여러 차례 질문 드렸지만 모르시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특검팀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한 기사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특검 구형은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나온 판단과 다르게 오늘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된 것인데 우리 김익현 변호사께서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위증의 부분과 또 하나는 이제 정치에 이제 국정원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여기에 홍장원 전 차장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죄 취지였지 않습니까? 정보위 보고를 그렇죠. 안 했다는 거, 직무유기 부분이 예. 무죄가 나왔었죠. 그 자세히는 안 들여다봤는데 예.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관련해서 진행되는 건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홍 차장님이 만약에 기소된다 예. 했을 때 일단은 확인된 거는 비상계엄 당일 그날 홍 차장님이 원장을 독대했다는 점, 음흠. 독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고 정치인 체포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상 보고됐다는 점, 예. 그거를 이제 재판부가 팩트로 확정을 했다는 거고. 음흠. 그거에 대해서 국회나 아니면 이쪽에 나와서 이제 위증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 양형이 올라간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 그 정도. 저도 보도 보고만 알았기 예, 때문에요. 여기로 이동하면서 봤습니다. 예. 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정치 관여에서 국정원법 위반한 거, 위증, 증거인멸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유죄가 아니었던 부분이. 그래서 지금 2년 6월이 나온 거고, 그리고 직무유기. 보고 관련해서 이제 직무유기 혐의는 1,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 대목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 홍정원 전 차장께는 이제 뭐 하나하나 여쭤보려면 시간 뭐 제약이 너무 있을 것 같고 12월 3일 그날 밤 이 조태용 원장과의 독대 이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금 해석이 되는 영역 아니에요. 이걸 겪은 당사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12월 6일 국회에 나오신 이후에 이 홍장원 전 차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와 지금 종합특검에서 기소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의 지난 5월 18일부터죠. 이미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평가를 달리 받으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처음에 지난 5월 18일 날 갑자기 나랑 관련된 부분들이 입건된다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나 아니면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뭐가 발견이 됐나 하는 적지 않은 부분의 불안감과 다한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에 대한 평가가 2026년에 일어났던 그 사법적인 특검의 결정에 따라서 이게 뭐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갸우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아프고 또 한 4번 정도의 조사를 받고 한 3개월 정도 지나가는 과정에 이거는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지시하지 않은 일 이런 것까지 나에게 그 책임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이 뭔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좀 알려야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옳고 그름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를 들면 2025년을 생각해 보면 그때 제 앞에는 엄청난 대통령의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일종의 모함성 헤드라인까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온갖 그 혼선이나 거짓 모함들이 벗겨지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순간에 2025년에 그 제 이야기를 홍장원 사장 거짓말한 거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아마 이제 별로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진실이 규명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2026년에 와서 이거 정말 시즌2가 시작된 건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또 더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5월 18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입건됐단다. 특검에. 저도 이걸 뉴스로 봤는데. 네. 어떻게 전해 들으셨습니까? 특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도 그 전에 뭐 전혀 그런 얘기 듣지 못했고 일종의 참고인 조사라든가 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5월 18일 점심 때 그 MBC 기자분이 한번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예. 그 뭐 언론사에 무슨 기사가 나는데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나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기사 관련된 부분으로 약간 갸우뚱하고 있을 때 한 오후 정도에 종합특검에서 홍장원 차장을 입건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발표를 해서 그 언론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소환장의 오후 전까지 특검에서 저한테 뭐 특별히 연락을 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지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혐의를 둔다. 그래서 입건을 하고 참고인이 아니라 이제 피의자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 이러면은 당신은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습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알리지 않습니까? 고지해줘야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종합특검은 지금 피의자를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표된 것처럼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는 네. 알고 있죠. 그러나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게 뭐 살인을 했다거나 아니면 절도를 했다거나 예. 행위 유형이 딱 찝히는 게 아니라 내란의 행위 유형이나 핵이 태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에 그 내란의 여러 행위 유형 중에 어떤 임무를 받아서 종사, 어떤 일을 했는지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나 저희가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4차례 모두 다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의미에 앞서 말씀드렸던 특정된 그 임무, 그 다음에 종사한 행위 이것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공소장에 어떤 공소사실이 기재될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자분들도 그 도대체 종합특검이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내란 행위의 여러 행위 유형 중에 어떤 부분을 기소할지 나열한 거는 많은데 그중에 이걸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한다는 건가?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흐릿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변론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네. 뭐 때문에 기소되는지 모르니까 네, 네. 그건 뭐 조사받으면서 받았던 질문은 있죠. 예. 질문은 있는데 그 질문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하나의 혐의에 의해서 예. 대해서 한 7, 8개의 행위에 아하. 대한 질문은 있었어요. 질문은 있었는데 그 7개 행위가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건가? 근데 저희가 의문은 뭐냐면 내란죄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우두머리, 그 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자, 부하 수행 이런 소위 말하는 리더로부터 탑다운 방식의 국사범입니다. 예. 근데 지금 특검의 수사는 바텀업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속 갖고 있는 질문은 피의 사실 특정할 때나 아니면은 저희가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지금 특검이 조사하고 홍장원 차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뭐냐, 내란 우두머리 지시사항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특정해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 전 특검 입장에서 못하라고 고지받은 바가 없어요. 다만 지금 홍장원 차장이 소위 말하면 공익제보자로서 폭로했던 12월 3일의 그날 밤 10시 53분에 대통령의 구두 직접 지시를 통해서 돈이면 돈, 인원이면 인원, 방첩사를 도우라는 거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딱 세 가지가 대통령의 직접 지시 순차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냐? 이걸 또 홍장원 전 차장이 수행을 했느냐? 그렇죠. 그건 이제 종사. 임무는 임무 종사했느냐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거고 대통령 우두머리의 지시가 이거냐? 수사를 받으면서 물었어요. 1, 2차까지 명확하게 수사팀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출석 요구서 상으로도 그렇게 특정돼 있지 않았어요. 그냥 내란 피의 사건이라고만 특정했어요. 아니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2월 그 해에 24년 12월 6일에 홍장원 차장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하나의 쇼크였죠. 뭐 확인이 되는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잡아들여라, 한동훈 잡아들여라 등등등이 확인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가지고 있고 지금 2차 특검을 제외한 그 전에 이제 1차 내란 특검에서부터 4개의 기관 말하자면 이제 공수처가 있었고요. 검찰의 비상계엄 특수본이 있었고 경찰청 국수본의 비상계엄 특수단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모두 혐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종합특검에서 이 내용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예, 국정원 압수수색하고 이제 40여 명을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이제 국장급 그 부서장들을 진술 조사를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홍장원 차장님에 대한 그런 진술이 일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국정원에 있는 또 다른 조직원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일부 국장들이 조금 뭐랄까 홍장원 차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 내지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 그런 거를 좀 잘못 해석해서 진술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좀 보거든요. 제가 일부 진술 내용도 좀 확인을 하긴 했지만 예. 홍장원 차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이 자기 멋대로 주관적으로 좀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밖에 좀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종합특검이 그런 진술을 듣고 그 사리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 관련해서는 윤건영 의원도 뭐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계엄 선포 당시 이제 국정원의 역할 관련돼서 그러니까 실물 문건이 있는 부분들을 공개하는 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내란에 국정원이 관여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국정원 안에 구성원들은 당시 윤석열 정부 내에 연결돼 있는 이 구성원 누구 원장부터 시작해서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얘기들에 대해서 그렇지 뭐 검찰이나 국정원이 내란에 관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심 가질 수는 있는 건데 지금 저는 이 판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국정원이라는 조직과 홍장원이라는 국정원 당시 1차장을 등치시켜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예. 우리 변호인께서 종합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 수사의 입구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 방금 그 톱다운 방식의 수사에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 즉 당시의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과연 내란과 관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서 누가 그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가. 조태원 원장 비상국무회에 참석하긴 했지만 그 전후와 관련돼서 뭔가 확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쪽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다만 대통령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렇죠. 뭐 그건 이미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는 예. 걸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그 종합특검이 보기에는 바로 그게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죠. 다이렉트로 통화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4대 사법기관이 그동안 조사한 것처럼 지난번 내란 특검이 결론낸 것처럼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이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라고 하면 국정원은 내란에 개입되지 않은 기관이 되는 것이고 일종의 무풍지대로 지금 종합특검이 완전히 결론을 뒤집어서 홍장원 차장이 뭔가 개헌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행하려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 국정원의 내란 개입 가능성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첫 스타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스타트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다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국정원의 다른 직원들이 했다는 진술, 홍장원 전 차장에게 불리하다는 그 진술은 어떻게 돼요? 홍장원 차장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직원들입니까? 그건 한번 우리 같이 네 번의 조사를 우리 변호사께서 다 입회하셨거든요. 예. 그때 느꼈던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불리한 진술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증거 관계 하나씩 분리하면 좀 헷갈리니까 제시 물증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다이어리 같은 것들. 그렇죠. 예. 이제 앵커께서 하시는 그 다이어리, 그 실무관 다이어리, 예. 이 두 사람이 작성한 2개의 다이어리가 있고 한 3명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은 3명의 국정원의 국장 둘과 책임관, 실무관 하나의 진술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홍 차장에게 좀 불리한 진술. 예.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명의 국장은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방첩사 컨택 구축이라는 워딩과 관련된 홍 차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모 국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장의 경우에는 진술 조서에 뭐라고 워딩이 돼 있냐면 방첩사 컨택 구축이라고 하는 그 다이어리 실무관의 다이어리를 수사팀에서 제시했을 때 그 국장의 조서상 워딩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자기는 홍 차장이 방첩사 컨택 구축이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했다라는 진술을 조서에 남깁니다. 그 조서는 저희가 확인했어요. 예. 근데 그 국장은 1급 공무원이거든요. 예.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장은 해당 국에 가면 야전사령관 같은 개념이어서 재량도 많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권한이 큽니다. 그래서 그 국에 내려가서 그 해당 실무자에게는 책임관에게는 뭐라고 지시했냐면 이 계엄이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서 대통령 포고령에 사실상 부합하는 그런 계엄 하에서 원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문건을 독자적으로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서상에 기재했던 진술과 그 다음에 실제 실무관에게 밝혔던 명령을 내렸던 내용이 모순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한 조서상에서는 이제 다이어리 나와서 자기가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자기가 조사를 받을 때는 홍 차장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자기의 면피성 발언을 했다는 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팩트는 홍 차장은 방첩사 컨택 구축이라고 하는 그 수사팀의 맥락에 부합하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없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가 그 유명한 CIA 계엄 정당한 문건 메시지를 했던 해외 담당 국장에 보고했느냐 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건 12월 4일 계엄이 종료되고 소위 내란이 종료된 다음 날 아침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그날 아침에 이제 담당 국장이 그게 용산의 안보실로부터 원장 비서실로 그 문건이 전달됩니다. 그 원장 비서실 전달된 문건은 원장이 1차장 산하의 국장에게 원래는 차장을 통해서 이 지시가 내려가야 되지만 원장이 담당 국장에게 직접 홍 차장 패싱이죠. 스킵인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 문건을 CIA 쪽에 전달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원장이 직접 국장한테. 근데 이 국장이 수사기관에 나와서 진술한 조서상에 당시 이 보고와 관해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원장으로서 직접 지시받았다. 그러나 이제 차장님에게 이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차장실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이 원장님이 이러한 지시사항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달했더니 차장님이 당시에 딴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유명한 원산을 받았다면서 무관심하게 알겠습니다라고만 답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서상의 팩트는 그겁니다. 저희는 첫째 그건 보고도 아니고 두 번째 원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을 차장이 승인하거나 제거할 권한이 있느냐. 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그럼 차장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제거를 거부하면 집행이 안 되는 거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특검팀은 보고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 개선에서 홍 차장을 끼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담당 국장의 진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건 이제 오 기자님이 이제 탐사 취재를 집요하게 했던 건데 현안 TF 관련. 현안 TF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일반 회사의 과장급 직원이죠. 책임관의 진술이 현안 TF에서 나온 작성된 일부 민간인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 현안 TF에 작성된 혹은 생성된 어떤 그 일부 명단에 대해서 그 책임관이 이 명단 현안 TF에 작성된 이 생성된 명단이 홍 차장의 지시로 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하나 나와요. 진술이. 근데 그 과장급이거든요. 그리고 2차장 산하입니다. 그거는 1차장 산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고. 알 수 없어서 그때 홍 차장님이 역질문을 해요. 수사팀에게. 첫째, 1차장, 차관급인 1차장이 2차장 산하의 과장급 실무관에게 그런 지시를 직접 지시할 이유가 없으니까 위에 국장한테 물어보거나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 두 번째 실제 원 내에서는 이 차장이 황원진 차장이지 않습니까? 홍 차장인지 황 차장인지 이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라. 그렇게 해서 답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의 진술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럼 종합특검이라는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어떤 혐의를 두려면 그만큼의 증거가 있을 때 얘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뭐 통상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국정원이 내란에 가담했다. 근데 이 가담이라는 건 12월 3일 밤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앞단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이 내란에 대한 의지를 가졌을 때쯤 그렇죠. 뭐 자신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나 아니면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국정원을 어떤 형태로든 뭐 인사를 통해서든 뭔 통해서든 정보를 취합하고 자신의 필요한 어떤 역할을 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게 거기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체계를 갖춰서 뭐 명령이 갔든 지시가 갔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예비 음모 그렇죠. 단계에서의 사전 모의가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3일 당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윤석열과 직접 통화를 하셨고 그 통화 이후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정무직 회의라는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태용 원장과의 독대. 그 요 상황에서의 뭐 지시 같은 게 주고받은 게 있는 것 아니냐 등등으로 나누어질 것 같은데 이건 저도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가운데 종합특검이 증거라고 딱 꼽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게 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저희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 갖고 기소할 수 있겠나? 영장 친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 기자님한테도 얘기한 거 한번 영장 중간 판단 좀 받아보게 영장을 한번 쳐보라고 그래. 치시라고 그래라. 아 그걸 오혁진이 저한테 얘기했어. 오 기자님한테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전화로 하시고 제가 특검팀에다가 이런 입장인데요. 아니 특검에서는 혹시 취재하면서 네. 홍정훈 차장이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본다라는 뭐 흘러나온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 이제 수사팀에게 뭐 간접적으로만 들었죠. 뭐 안보조사국장과 뭐 해외정보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차장님께 직접 여쭤봤거든요. 예. 안보조사국장이 누군지도 모르세요. 얼굴 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현안 TF라는 것도 되게 이상한 게 제가 이 현안 TF와 그 앞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블랙리스트하고는 다른 거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관이 근데 있다? 거기에서 이제 일부 직원들만 좀 이상한 짓을 한 거지.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 또. 네. 근데 이게 현안 TF가 만들어진 배경을 좀 봐보면 좀 이상한 게 이게 땡땡 방첩단이라는 게 2024년 8월에 이제 2차장 산하 수사국으로 갑자기 이관이 돼요. 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차장님하고 그냥 아예 연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4개월 뒤에 이제 그 안보 위행이 추적 대응 조치 업무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에 이 명칭이 변경됐다가 올해 5월달에 해편돼요. 그러니까 없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 안보 위해서란 명단이나 현안 TF와 관련된 모든 그 업무 분장이라던가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 차장님하고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좋습니다. 이게 저 변호사님. 네. 종합특검이 기소를 한다라고 알려졌을 뿐 아직 기소가 된 건 아니잖아요. 뭐 사실상 결정됐다, 뭐 했다 말은 많은데 아직 저희가 통보받은 건 없으니까. 혹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입장을 얘기하시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할 수는 또 있지 않나요? 그걸 감수하고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피의자 조사 초반에 저희는 어쨌든 수사받는 의리지 않습니까? 예. 억울하긴 하지만 그리고 특검 검사는 갑이니까 수사하면 수사하는 대로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조심했죠. 방송이나 다들 당황스럽거나 이런 분들 많았어요. 네. 언론사에서 홍 차장님께 취재 요청하는 언론인들도 꽤 있었던 많았죠. 걸로 알고 네. 있고. 근데 반대했죠. 그리고 본인도 좀 저어가 됐었고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구차한 변명처럼 들리지 않겠냐라고 홍 차장님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나오는 걸 해야겠다라고 한 거는 조사받은 지 지금 6주가 지났어요. 그렇죠. 마지막 조사받은 예. 지. 그동안 기소하겠다 말겠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국사범에 대해서 영장도 친다 만다 안 친다. 네. 근데 지금 1차 특검과 2차 특검 간에 뭐 충돌이 법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이견이 있다 그러는 거죠. 발생하고 예. 있는 상황. 근데 1차 특검에서는 홍 차장님은 중요한 증인 핵심 참고인이란 말이에요. 2차 특검이 기소하면 피고인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가셔서 억울함도 얘기해야 되고 궁금해하는 것도 밝힐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스스로 보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의해서 출연을 하자라고 했던 거고 지난주부터 이제 인터뷰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좋습니다. 홍 차장님은 앞서도 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내가 국정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정원 내에서의 그 내란에 가담했던 세력이나 움직임은 분명히 포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1차장이라는 자리가 이제 만만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국정원에 또 오랜 세월 또 계셨던 분으로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저만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란 특검만이 아니라 4대 사법기관의 조사의 결과와 종합특검의 결과가 어떻게 배치될 수 있냐. 그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분에 있어의 혐의 사실이나 비사실을 특정해야 하는데 방금 지금 말씀 나누신 것처럼 뭐가 하나 딱 부러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홍장원 차장이 이런 걸 했어 라고 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홍장원 차장을 국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내란 관여로 뭔가 포함시켜야 되기 위해서 지금 마치 죄를 찾아가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페어하다고 느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4대 사법기관만의 얘기가 아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현재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는 대당 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통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국정원은 나름대로의 공식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뀐 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엔 내란 특검이 한참 조사하는 그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정석 원장 체제에서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와 감찰을 한 걸로 들었고 그 감찰 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국회 정보에 보고됐다라는 내용들도 언론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짧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내란에 관여한 사실을 지난 1년 넘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이 숨기거나 은폐한 겁니까? 그럼 지금도 국정원이 나름대로 뭐 안보위의 임무부터 시작해서 저희 언론에서 우리 오혁정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의혹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휘발성 있게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더구나 그 국정원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정보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국정원이 갖고 있는 특히 지금 내란과 관련돼서 그동안은 내란에 관여되지 않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물론 이제 종합특검에서 국정원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확인하다 보니까 전 이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확인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고 일탈적인 사건이나 심지어는 다소 불법적인 조항이 확인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이 과연 그러면 국정원이 12월 3일 날 완전히 소위 내란 국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평가는 그 대단히 상황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좀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 조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앵커께서도 계속 이상하다, 의문이 있다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렇죠. 근데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특검이고 수사기관이고 특검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의심할 수 있다. 좋다. 의심할 수 있다. 대신에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홍 차장님이 4개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받고 그 다음에 헌재와 이런 데 재판 나가서 증언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이미
탈탈 털리다시피 해서 확인된 사실들이 있다. 그 가운데 사실 중에 의심하는 건 좋은데 이 네 가지 팩트에 대해서는 답을 해라.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졌어요. 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첫째가 홍 차장은 12월 3일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구두 지시를 받죠. 예. 방첩사를 도우라는. 그 지시를 받고 나서 12월 3일 11시 반에 최고 지휘부 회의인 정무직 회의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왜 공유하지 않았는가? 자금에 관한 것들을 동원하려면 기조실장에게 얘기했어야 네, 하고 인원을 동의했어야 이행하려면 이 차장한테 얘기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위치 추적 여사령관이 요청했던 위치 추적을 했으면 3차장에게 얘기했어야 돼요. 업무 분장을 위한 지휘부 공유가 됐어야 돼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려면.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무직 회의는 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최고 지휘부 회의입니다. 예. 거기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홍 차장은 공유하지 않았다. 예. 왜 공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특검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두 번째로는 정무직 회의 마치고 각 정무직들이 1차장, 2차장, 3차장 산하의 각 산하 부서장, 국장들이죠. 부서장들 국장 회의에 다들 들어갑니다. 그 국장 회의에 그 차장들이 주재하는 거거든요. 네. 각 정무직들이 홍 차장님 같은 1차장 산하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산하 국장들한테 지시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고, 그럼 산하부서에 지시하지 않았고 여기서 특검은 지시했다고 의심하는 그 다이어리가 거기서 그렇죠. 가지를 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특검이 의심한 대로 산하부서장 회의에서 지시했다 치자. 그러면 산하부서장 회의 10분짜리를 끝내고 왜 12월 4일 00시에 홍 차장은 조 원장을 독대 보고를 하기 위해서 독대를 하느냐. 거기서 왜 대통령이 받은 지시를 그게 오늘 조태원 원장님 선고받은 내용하고 그렇죠. 연관돼 있는 겁니다. 거기서 보고를 했는데 왜 조태영 원장에게 별도의 지침을 요구했느냐. 설명하라. 그렇죠. 세 번째는 당일에 11시 57분경에 원장 독대 직전이죠. 예. 대통령 혹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 혹은 계엄사를 통한 순차 지시를 통해서 기조실 라인 쪽으로 계엄사에 파견할 직원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네네. 그거는 홍 차장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지 1시간 후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홍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번째, 특검이 의심하는 것처럼 12월 3일 날 홍 차장이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면 대한민국 차관급 가운데 유일하게 이틀 만에 12일 5일 날 왜 경질되느냐. 경질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밝혀달라. 의견을 내달라. 네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공소장을 답을 할지 불기소장으로 답을 할지는 모르는데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좋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뉴스를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속보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과 같이 계속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하죠. 조성현. 그러니까 서강대교 회군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내란 당시에는 이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명령으로 좋은 평가를 받다가 종합특검 수사가 시작되면서 내란에 기여했다. 라는 또 내용들이 나와서 기소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기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종합특검에서 이 조성현 전 대령 기소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계엄버스 얘기했던 이제 김상환 여기도 뭐 이제 기소가 됐다라는 내용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같이 얘기가 됐었어요. 홍정원 1차장도 저 기소가 같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종합특검이 지금 수사가 거의 만료가 되는 타이밍이고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진다라는 등등의 기사들이 많이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기소됐다는 내용이 없는 것이고, 우리 김익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장에 어떤 것들이 담길지,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안에 들어갈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혹이나 정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얘기하고 해명하는 시간을 지금 홍정원 1차장은 갖고 있는 거고, 이 방송이나 내용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나면 판단들이 이제 또 생기겠죠. 국민들도. 지금 뭐 저희 댓글창 분위기는 보면
저희한테 사실 슈퍼챗이 잘 안 오는데요. 지금 슈퍼챗이 계속 와요. 당황스럽습니다. 나라구한 애국자 홍정원님 응원합니다. 홍정원님을 응원합니다.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너무 고맙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4대 수사기관이 내란을 막았다고 인정했고 더군다나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아온 분을 기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종합특검이 기소를 한다면 납득될 만한 명확한 증거를 국민 앞에 제시해 주십시오. 김매기님, 영재맘님, 여름님, 그리고 홍장원 팬카페.com 님께서 이런 내용들과 함께 슈퍼챗을 보여주셨는데 팬카페가 있으시군요. 네. 그런 것도 이게 부럽네요. 네. 팬도 만드셨어요. 카페에서. 팬도. 네. 이게 홍정원 팬로그라는 그 카페에서 만든 팬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볼펜 받아서 좀 좋은 기사 써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사실은 홍장원 전 차장을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접하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분으로 알고 있고 앞서 우리 이택수 대표도 나가면서 굉장히 상남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다양한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다른 일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누가 공익제보하겠냐, 누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겠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또 특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특검은 뭐 일단 의심을 하고 시작해서 그 안에서 정황을 들여다 볼 텐데 이게 기소로 이어질지 그럴지 않을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요만큼이라도 의구심이 있는지 저도 더 의심을 하거나 더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공개된 자료나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안에서는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 뉴스다이브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일정이 진행되는 대로 또 다른 또 입장이 있으실지 또 이야기를 듣게 될 부분들이 있을지 오혁진 기자가 기사를 또 쓰게 될지 이런 것들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윤건영 의원님 그 기자회견 아까 앵커께서 여쭤보셨는데 뭐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많겠죠. 저희 질문도 사실 저희 작가도 엄청 써놨어요. 다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비교적 종합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2024년 12월 6일자로 경질됐던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가장 민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정원의 내부 사항이나 수사상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다만 12월 3일 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까 그 중간에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그 정무직 회의 때 나왔던 조태용 원장의 지사항 중에 하나, 유일하게 하나. 비상계엄이 발령되게 되면 국정원은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산하부장 회의 때 저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방첩사, 경찰, 정보협력 여러 가지 부분에 이슈가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은 산하부서 내에서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어떤 논의였거든요. 그렇다면 2차장, 3차장, 기조실장도 그 정무직 회의 끝나고 다 가서 회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부서장들은 다 부서에 가서 내일 아침까지 원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했으니까 뭔가 페이퍼웍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발표하신 내용들이 각 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주로 페이퍼웍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 그 각 부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건들이 정무직 회의 때 조태용 원장께서 내일 아침까지 각 부서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종합해서 보고해달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페이퍼가 작성된 시점과 어떤 취지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기자회견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정원은 신발끈을 꼭 메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여쭙고 싶냐면 그럼 신발끈을 꼭 메고 뭘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란 행위를 했습니까? 혹시 국정원 청사 밖으로 체포조가 한 사람에도 출동했던 것이 확인이 됐나요? 아니면 방첩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던, 물론 방첩사는 아니지만 계엄사의 파견할 인원을 선발을 주시했다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일탈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방첩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에 있었던 형태가 있었던가
아니면 저희 과학기술부서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관계인과 협조해서 14명의 체포자 명단을 위한 위치 추적을 했나? 그러면 지금 1년 반 동안 여러 기관들이 국정원에 대해서도 봤지만 구체적인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운동화 끈을 꼭 매고 도대체 그날 밤에 국정원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나 그게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건 사적으로 들은 얘기들 중에 이건 저희 질문지에도 없고 어디에서도 안 했던 질문 같아요. 홍장원이라는 인물은 워낙에 대단한 인물이어서 공작 능력도 몹시 출중하고 신출기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판을 읽고 지난 12월 6일에 국회에 나왔던 그 시점부터 이게 모두 계획돼 있던 것이다. 라는 홍 차장이 계획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과 함께 지금 쭉 얘기를 하셨지만 이 내란이라는 정황에서 혐의를 두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정황들이 흘러다닐 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동조한 것이라고 본다라는 취지의 얘기들까지 있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별로 낯설지 않은데 네. 그 헌재에서 지금은 피고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한테 이 모든 것은 홍장원의 공작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예. 있어요. 별로 낯설지 않은 상황이고 워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대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라는 게 다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주변에 대해 과장된 이야기, 약간의 질투와 질시, 일종의 모함, 뭐 이런 부분이 다 섞여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쪼크 삼아 쪼크. 예. 네. 저 쪼크 좋아합니다. 앵커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거. 그게 홍 차장님의 첫날 첫 조사의 첫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4일 그날 밤에 홍장원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은 왜 법무부의 유역감찰관이나 저기 기소됐지만 조성현 대장처럼 명시적으로 이 불법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라고 항명 내지는 저항하지 반대하는 않았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냐 첫 질문이었어요. 제가 입이 딱 벌어져서 첫 질문부터 이게 지금 내란이라는 국사범에 대한 수사지 이게 국정원 직무감찰하는 거냐 어떻게 항명하고 반대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어디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들이면 대한민국 성할 공무원이 어디 있냐 뭐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우리 김익현 변호사께서 이제 모색적 수사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이번 종합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 끼워 맞추는 듯한 수사로 평가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종합특검이 이제 기소 혹은 공소장 내용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홍장원 차장께 마지막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2024년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그 전화 한 통, 그 이후에 12월 6일 결심을 하시고 국회에 나왔던 이 1년의 상황 이후에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지난 5월 18일 날 입건됐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심정도 들어보고 싶고 또 뭐 가족분들이 겪는 고충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고요. 끝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변호인께도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12월 3일 날 대통령 불법적인 시를 거부했습니다. 12월 4일 날 야당에서 안보대회라는 걸 하면서 북한과의 군사적 위협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태영 원장에게 이재명 야당 대표와 통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소위 피의자로 입건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날은 안보실 1차장에게 연락해서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네. 또 그날 오후에는
제가 아주 가깝게 생각하는 보좌관들에게 저 혼자 생각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분위기 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래도 이런 사항을 알리는 게 좋겠다. 보좌관이 어디다 알린단 말입니까? 국회나 국민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다는 저희 보좌관의 형사재판에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많은 고뇌와 고민 속에서 최종적으로 12월 6일 정보위에서 12월 3일 있었던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보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본적인 제 생각은 일관되지 않습니까? 12월 3일에 전화를 받은 것도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불법 개헌과 엄청난 내란적 상황이 더 이상 국가적 위기로 번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안보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생각해봐도 12월 3일의 제 결정은 당시의 안보 공무원 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론이 있고 뭐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겠지만 뭐 결국 대한민국의 법이 아마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그냥 믿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은 이제 뭐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제 종합특검이 이제 기소가 마치 유죄 정황인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거고 재판에 가서 뭐 따지고 사실을 확인을 또 해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들 자체가 페어하냐, 온당하냐 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동시에 댓글창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이제 30여 분 남짓한 시간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후 상황이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요. 종합특검의 기소 여부를 보고요. 향후에 우리 홍정원 차장과 다시 연락을 취해서 다음에 좀 더 이제 웃으면서 유쾌한 이야기로 방송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은근히 재미있는 얘기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 좀 그죠 가까이서 뵈면요 눈가에 장난기가 쫄쫄 흐릅니다. 저런 걸 저는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데 사석에서 만나면 되게 개구집니다. 그러니까요. 난 그게 궁금한데요. 재밌어요. 예. 자 그런 시간이 오기를 한번 고대해보고 지금 댓글창에 많은 분들의 응원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도 우리 홍정원 차장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